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지난주에는 10가지 성격장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나눠봤었는데요. 각각의 성격장애에 대해서 한 편씩 따로따로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에는 첫 시간으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의존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존 욕구가 너무너무 지나쳐서 병리적인 의존 상태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되겠죠. DSM-5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존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이 의존성 성격장애는 자기 결정력, 자기 확신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남에게 조언을 듣고 또 충고를 받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타인을 통해서 확신을 얻기 원해요. 사소하게는 무슨 약속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내가 머리를 자를까 말까,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 직업을 선택하거나 뭐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뭐 집을 사거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까지도 본인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남이 대신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체로 부모님이나 배우자, 연인처럼 가까운 의존 대상이 나 대신 결정해주고 나 대신 책임져 주길 원해요. 의존성 성격장애, 당연히 거절도 잘 못하겠죠. 혹시라도 거절을 했다가 상대방이 언짢아 하거나 혹시라도 나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을 감수할 바에야 그냥 내가 다 들어주고,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때도 역시 반대 의견, 내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상대에게 다 맞춰주고 맙니다.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혼자 독립적으로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데, 이거는 동기 부족이나 에너지 부족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특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한다면 이럴 땐 일을 아주 잘 해냅니다. 문제는 부당하고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상황까지 참고 견디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아주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배우자가 늘 바람을 피는데도 그냥 다 눈 감아주고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까지 참고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존 대상이 뭐 가자는 대로 나랑은 뭐 정작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는 곳이라도 혼자 있지 않으려고 다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의존하던 대상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그때는 의외로 상대방에 대한 포기가 빨라요. 대신 새로운 의존 대상을 다시 급하게 찾는 편인데, 연인 사이에서 이별을 했다거나 뭐 부부 사이에서도 이혼을 했다 이럴 때 옆에서 봤을 때 아니 벌써 막 이럴 만큼 너무 급하게 새로운 사람을 찾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나 좋다고 하면, 그냥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 급하게 맺어지다 보니까 다시 또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 빨리 찾아서 다시 또 재혼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수가 있는데, 이 모두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 되는 상황, 누구나 혼자 되는 상황은 모두 다 두려워요.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공포스럽게, 마치 세상이 다 끝나버릴 것처럼 파국적으로 해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만성적으로 몸이 자꾸 아프거나 우울장애, 불안장애를 겪기도 하는데, 이런 면들은 종종 의도적으로 내가 약하게 보임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보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예전에는 남성보다 여성한테 더 의존성 성격장애가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졌었는데, 그건 옛날엔 뭐 여자들은 다소곳하고 뭐 남자 말을 잘 따라야 되고, 뭐 남자들은 씩씩해야 되고, 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잖아요. 이런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좀 새롭게 정확하게 진단을 했을 때는 남녀의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도 마마보이처럼 남성들 중에서도 의존성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앞서 살펴본 8가지 항목 중에서 적어도 5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고, 또 이런 특징이 청년기부터 시작돼서 여러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날 때 의존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린 시절 부모의 과잉 보호를 의존성 성격장애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고 겁이 많은 아이였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좀 허약하거나 큰 수술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과잉적으로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거고, 또 이런 특별한 상황 아니더라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경증, 부모의 걱정, 불안, 또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죄책감 등이 과잉 보호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어린 시절에 방치 또한 의존성 성격장애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외롭게 지냈다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중요한 심리 법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핍은 과잉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갖지 못했던 것,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나한테 부족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그것을 갖고자 집착하고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또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한 명이 너무 말썽장이었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유능했거나,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고분고분 따라가고 맞춰가는 행동 양식을 발달시켰을 수 있겠죠. 똑같은 의존성 성격장애라도 사람에 따라서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형 같은 의존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헌신형으로 스스로 희생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어린아이형 같은 경우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 그냥 남들은 충분히, 아니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들조차 부모님이나 배우자, 파트너한테 의지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능력 자체가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감정적으로도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본인 스스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옆에서 충분히 위로해주고 다 들어주고 또 괜찮다고 말해줘야, 그래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어린아이형이라면 가능한 빨리 더 이상은 대리인이 되어주지 말고 작은 일부터 본인 스스로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존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부분의 성격장애는 본인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 워낙에 오랫동안 의존적인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반드시 지지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참 사소하고 너무 황당해 보일 정도로 작은 일이라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의존성, 특히 어린아이형은 어디 전화해서 음식 주문 하나도 본인이 스스로 안 하고 다 남한테 의지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음식을 주문하던지 통신사랑 상담을 받던지, 이렇게 전화 업무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은행에 다녀와서 일 해결하기, 그 다음에 민원 업무 처리하기, 이런 식으로 올려가다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본인이 혼자 가서 교환, 환불해 오기, 교환이나 환불 이런 것들은 의존성한테 상당히 강력한 부담을 주는 그런 업무잖아요. 이런 것까지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올려가야 합니다. 참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걸 행동실험이라고 하거든요. 이 행동실험의 목표는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고를 바꾸기 위함이에요. 아, 내가 직접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구나. 나도 혼자서 잘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데? 이런 느낌. 이렇게 작은 성취,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쌓아가면서 그동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던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그동안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못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헌신형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유형인데, 이런 유형은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는 일 모두 다 거절하지도 못하고 반대 의견도 못 내고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몸이 부서질 만큼 그렇게 희생하는 유형인데, 만약에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까지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상대를 잘못 만나면 참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감 능력 떨어지고 착취적인 성격, 자기애성이나 이렇게 반사회성 성격장애랑 만나게 되면 아주 쉽게 이용당하고 막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뭐 가족이나 뭐 친구, 직장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거기 보면 이게 교주들이 대체로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한데, 이렇게 자기애성 교주와 의존성 신도가 만나게 되면 그 종교에 엄청나게 희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재산까지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종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할 때도 상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 상담이 종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상담을 할 때도 오히려 상담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상담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볼 때 상담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지금 내담자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의존 대상이 상담자로 옮겨져서 그렇게 더 심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도 그것을 잘 캐치하고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야 하는데, 드물긴 하지만 이런 경우를 악용해서 오히려 상담사, 치료자에게까지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의존성 성격 장애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상담사를, 그런 상담사를 찾을 수 있는 것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될 때는, 정신분석적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무의식을 탐색해서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상실과 독립에 대한 불안을 이렇게 직면하게 함으로써 지나치고 과잉적인 의존적 소망을 좌절시키는 과정을 거치고요. 또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나는 무력하고 그래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신념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적응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필요로 해요. 또 이와 함께 의사결정 능력, 문제 해결 방법, 자기주장 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의 과정을 포함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의존성 성격장애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혼자가 된다는 건 참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내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뭐 자식이 있던 없던, 또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어느 누구든지 생애주기상 싱글턴의 시기, 혼자 지내는 삶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몇 년이 될지, 그 시기가 뭐 몇십 년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이미 혼자 지내는 삶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어른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완전한 독립을 꿈꾸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혼자서 지낼 수는 있지만 혼자 살 수는 없는 존재거든요. 자기 심리학에서도 완전한 독립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건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어요. 내 삶의 주도권, 통제권을 남이 아닌 내가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되,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도 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면서 그렇게 의존과 독립의 균형을 갖추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